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관세 충격도 견뎌냈지만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대기 심리가 강한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코스피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 순으로 2,538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합니다. 0.6% 약세로 74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팝니다. 1,500억 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505억 원 순매수 기록 중이고 개인 역시도 549억 원 차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315억 원 순매도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개인이 1,37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하시죠. 오늘 1위부터 4위 전 종목이 내려갑니다. 일단 삼성전자 1.4%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지분 약 2,750억 원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밸류업에 블록딜이 단기 수급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현재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55,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7% 내려갑니다. 19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제 신고가 경신 후에 오늘은 1.36% 반락합니다. 거래가 115만 원 선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73% 약세로 34만 500원, 현대차는 소폭 올라갑니다. 0.15% 강세로 거래가 19만 9,7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셀트리온 0.1% 약세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8% 하락합니다. 기아 오늘 1%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92,700원이고요. 네이버도 오늘은 하락합니다. 1.3% 하락하며 거래가 22만 5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보합입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하시죠. 오늘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0.8% 가까운 내림세로 거래가 37만 5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올라갑니다. 0.58% 상승하며 거래가 12만 1,400원. HLB 보합인 가운데 에코프로까지도 0.6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6만 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는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또 빠지네요. 5% 가까운 약세 보여주면서 37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하시죠. 오늘 삼천당제약 반등합니다. 1.59% 상승하며 18만 5,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리가켄바이오는 추가적인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2.1% 조정을 받으면서 11만 5,500원. 리노공업도 오늘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1.54% 약세 보여주면서 거래가 22만 4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반면에 클래시스가 0.8% 올라가고요. 휴젤까지도 1.36%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 특징적인 부분들 체크하시죠. 오늘 조선주가 강합니다. 증권가에서 미국의 중국 조선업 견제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반사수혜가 기대됨에 따라 여전히 주가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현재도 12%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거래가 34만 2,5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HD 한국조선해양도 4%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23만 원. HD중공업 6.8% 상승세로 7,06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리오사 AI 관련주가 시세 분출했습니다. 지금 세 종목 모두 상한가죠.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한국의 인공지능 칩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 폭등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초기 투자 유치에 참여한 기업인데요. 상한가로 3,730원. 포바이포는 퓨리오사 AI와 함께 AI 반도체의 화질 개선 AI 서비스를 탑재하는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을 완료한 기업인데요. 6,350원이고요. 엑스페릭스는 퓨리오사 자금 유치에 참가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를 인수한 기업입니다. 3,515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9시 28분 기준으로 1,453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계속해서 반등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2,537포인트. 이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장 대기 심리가 강한 모습인데요. 장중에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하락폭을 더 키울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내 증시 상황은 코스피는 약보합, 전반적으로는 하락세이기는 한데 자, 그래도 연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지수가 잘 버틴다, 맷집이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 장의 모습입니다. 예, 일단 뭐 협상용 아니냐.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관세 부과를 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대규모 관세 부과가 경제를 아주 심각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특히 나오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높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대로 하겠냐라는 기대도 최근에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캐나다랑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라든가 콜롬비아에 대해서 취했던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대로 하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희망 섞인 전망입니다만 일단 그 전망들이 좀 기대하고 또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같은 부과에 대해서도 뭐 일각에서는 또 이것도 레버리지 아니냐, 또 예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그날 쇼크는 받지만 쇼크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는 회복력이 좀 강한 모습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생각보다 먹을 게 없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그렇게 예고하고 경고하고 했던 트럼프의 이 관세 공격이 본격화되긴 했는데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 할까요? 좀 미국장도 그렇고 시큰둥하다고 할까요? 그럴 줄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 왜 그러냐면 이제 트럼프 1기 때 그 공약 이행률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최저였고요. 물론 이제 이 집계 자체가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 기준이니까 이제 그 좀 약간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지난번 1기 때 했던 그 상황들 그리고 2기 초반에 지금 연속해서 계속 많이 내놓는 뉴스는 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잠깐 역사적인 미국의 관세율 차트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 통계를 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1929년 이상 급등주의 흐름이기도 하고. 예, 그 1929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아주 유명한 일이죠. 이제 저게 대공황을 불렀다라는 관세법인데요. 예, 저때 이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0%가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 1기에 만일 관세를 그 2기에 관세를 저렇게 인상하면 저까지 25%까지 이제 보편 관세가 가면 저렇게 된다는 거고요. 아직은 이제 저기로 가고 있는 현재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간다라는 거에 대한 예상을 담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그 심각한 수준인지 그리고 지난번 1기 때 중국에 대해서 평균 관세 20% 부과했는데도 저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니까 만일 트럼프가 정말 보편 관세 10%에 주요국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해서 정말 자신의 공약을 지켜나간다라면 세계 경제에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상의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정말 그렇게 하겠어? 저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 있는 뭐 참모들, 내각에 들어간 장관들 저 역사적 통계들을 모르진 않을 텐데 물론 뉴노멀의 시대라고 해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관세가 높았던 시기에 경제가 좋지 않았다. 맞습니다. 라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죠. 밤사이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을 재천명했습니다. 자, 미국 중앙은행 의장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다시 한번 언급이 된 셈인데 오늘 시장에 이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파월 의장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조치들이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까칠하게 답하는 거 보면 일단 좋아하지 않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 지난 11월
때부터 이제 그 FOMC 때부터 지금 보면 통화 정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그 파월 의장은 일단 거의 마음을 굳힌 것 같은 분위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플레가 2% 도달할 때까지는 일단 금리 동결하겠다라는 게 거의 지금 확실해 보이는데 이제 문제가 1월 그 국제 유가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좌우하는 그런 요인들은 결국 유가인데 유가가 10월, 11월, 12월에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월에 이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석유 수출 금수 조치들 이런 것들이 좀 하면서 국제 유가가 좀 튀었지 않습니까? 네. 어제도 올랐고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오르면 그 뒤에 항상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라는 것도 파월 의장은 잘 알고 있으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 여기에 이제 관세가 2월부터는 이제 심리에 영향을 벌써 인플레 기대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대해서 파월 의장이 좋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 이제 3월 FOMC는 이제 저희들이 더 무서운 게 점도표가 나옵니다. 아, 그렇죠. 점도표 수정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점도표 수정까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라면 사실 2월 FOMC는 없지만 상하원 청문회에서 사실 3월 숫자를 보여준 거고 제가 봤을 때 점도표에 또 상향 조정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이렇게 보여지는 아무튼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심기를 갖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연준이 준거로 사용하는 이제 물가 지표가 PCE 지표라는 건데 지난해 12월이죠. 기준으로 아직 2.6%. 그렇습니다. 근원은 2.8%면 아직 목표치 2%에는 좀 현격하게 갭이 있고. 예, 거기다가 이제 작년 내내 사실 유가가 좀 빠졌잖아요. 네. 예, 그랬는데도 그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게 뭘 뜻하냐면 미국 경제 내에 좀 인플레이션 압력이 꽤 존재하고 인플레 기대가 살아있다. 이렇게 연준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관세 폭탄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일단 시장은 그래도 적응을 해가는 것 같아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정돼 있는 관세 추가 조치들이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조치들이 계속해서 1년으로 나와도 상호 관세까지 나와도 시장은 크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그래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타격이 좀 덜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인 거지 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의 충격이 좀 덜하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공장을 너무나 많이 지어놨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 미국의 알라바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현대차 그리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또 전기차. 예, 전기차와 이제 또 기아차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 두 주 모두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이번 선거에서 확고하게 또 트럼프를 지지했던 주들입니다. 그리고 뭐 특히 아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그 존재하는 인종들 중에서 3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백인, 히스패닉 다음으로 한국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중요한 주들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들 우리가 비켜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존재하고요. 이제 사실 제일 문제가 바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 연관된 품목까지 하면 30% 가까이 되는 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게 될 때 누가 제일 혜택을 보느냐 하면 마이크론이 될 수밖에 없고요.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마이크론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한다라는 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원하는 게 정말 이 산업의 쌀 역할을 하는 반도체의 가격을 올리는 게 정부의 목표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결국 우리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이 텍사스주에 이미 70억 불 규모로 투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결국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든가 D램에 대해서 특히 HBM에 대해서도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라는 압박용 카드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전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중국에 대해서 3번에 걸친 대규모 관세 부과를 했을 때 마지막은 2천억 달러 규모로 대규모 관세 부과가 2018년 6월에 있었는데요. 이때 대상이 누구였냐면 애플이었습니다. 네. 애플의 팍스콘 외주 공장에 대한 관세가 부과됐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밝힙니다. 팀 쿡 CEO가 나에게 와서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 애플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Made in USA 그랬대요.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이거 유예해 주겠다. 굉장히 듣고서 저는 이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의 인터뷰 이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읽었나. 이 사람의 특성이 뭐냐. 결국은 먼저 때리고 두들겨 맞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조차도 하지만 대신 너네가 우리한테 공장을 세우면 내가 면제해 주겠다. 이게 전형적인 이 사람의 거래 기술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우리나라가 사실 정부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그 양대 반도체 기업의 수장들이 정말 지금 잘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세 부과를 해서 우리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예를 들어 삼성 뭐 평택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고 있는 메모리 칩들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예를 들어 25%의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그 25%의 관세만큼은 미국 빅테크들이 떠안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한테 이익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미국한테 이익이냐. 다 같이 슬픈 일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뭐 전적으로 동의하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결국 피해를 보게 되고 네. 기업들의 마진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테고 마이크론만 좋겠죠. 그래서 전체 경제에서 갖게 되는 순이익은 적자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관심 없죠. 나의 이야기를 듣고 삼성이 SK하이닉스가 또는 DB 하이텍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었습니다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정말 잘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월카이 인터뷰 작년 7월 16일입니다. 꼭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 나오는 그 대화를 보고 있으면 저는 이제 이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가 거의 다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적으로 존중받고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존중을 보이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커팅식 하는 거 이걸 원하는 거예요. 네. 그게 자기의 지지자들에게는 승리 선언으로 비춰지거든요. 중요한 게 경제 이득이 되느냐는 나중의 일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018년 파월이 금리 인상할 때 주가 붕괴되면서 네. 중간선거 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힘을 잃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본다면 그 뒤에 연임에 실패했던 것들을 거기서 원인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파월 의장의 관계도 최악이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뭘까?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자신의 성과를 갖다가 포장을 잘 해야 되는 입장이죠. 네. 그 포장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공장 짓기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번에 이시바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LNG 수입하겠다 그랬잖아요. 이런 선물들을 누가 와서 자기에게 딱 주면서 사인하는 그리고 자기가 옆에서 받지 하면서 옆에서 사람들이 특히 손 마사요시 회장 앞에서 이렇게 우리 다 투자하는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 손정희 회장이 현장에서 투자액을 2배로 늘리는 걸 제안했고 그거를 당황했지만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또 뭐 수용하면서 뭐 거기에 또 맞장구를 쳐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죄송합니다만 쇼가 좀 필요하다. 이게 방송용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앞에서 깜짝 쇼를 할 수 있는 리더십들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게 어려우니까 기업인들이 지금은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참 네. 어려운 일입니다. 일본 무사들이 쓰는 금투구 이거를 맞춤형으로 선물했다고 이번에 딱 하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우리 뭐 금을 두른 한복 같은 걸 선물을 해야 되나 우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거기 초상화는 청자를 선물한다든가. 네. 아무튼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가 원하는 걸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네. 최대한 싸게 그렇게 해주는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이라서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밉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자 농담입니다.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건 이거잖아요. 지금 반도체도 자동차도 만약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면 우리와 미국 간 맺어져 있는 자유무역 협정은 사실상 이게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미 무력화됐죠.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그리고 캐나다와 했던
USMCA 네. 자유무역협정을 이미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초법적인 조치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소송에서는 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단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어떤 이유로든 유예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요걸 우리가 검토를 해보신다라면 결국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카드는 두 가지 카드가 있거든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함께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두 가지 카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우리나라 경상흑자가 990억 달러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작년 성장률이 1%라는 게 우리가 슬픕니다만 네. 이런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수출 못하게 하고 두 번째 그 나라 환율 문제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된다라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고 이 두 가지를 꺼내면서 자, 어떻게 할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맛보고 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시바 총리가 됐던 손마사요시 의장이 됐던 아무튼 먼저 선물을 꺼내 들고 가서 그 사람에게 일종의 이제 쇼맨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게 지금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이 리더십이 없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아픈 거죠. 조금 다른 이야기로 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증시 수익률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작년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가 이제 1월에 반등을 했고 미국은 작년에 오를 만큼 올랐다가 이제 1월에 조금 주춤했고 이제 그럼 올해 그림은 곡선 자체가 방향이 다를지 아니면은 이걸 또 딛고 다시 우상향으로 가는 건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전망을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올해가 작년보다 낫다고 보는 쪽인데, 근데 이제 저는 낙관론자니까 너무 네. 저한테 그렇게 답을 원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제가 두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 첫 번째, 미국장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식이 좀 흐름이 요새 변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많이 느끼는 게 BRD와 테슬라 주가 차트를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 그림을 보면 설명하는 게 훨씬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요. 예,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놀랍죠. 야, 예. 그 밈주식처럼 잘 나가던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예, 어젯밤에도 또 이달 들어서 확연히 꺾였군요. 어젯밤에도 급락했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BRD 뉴스 때문입니다. 그 딥시크와 협업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각종 네.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알토를 비롯한 각종 여러 가지 시걸 같은 차들한테 자율주행 기능까지 그냥 넣어주겠다라는 게 지금 BYD의 공식적인 그 보도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작년에 그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너무 잘 나가는 과정에서 경쟁이 좀 촉발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즉 과잉 투자의 리스크들이 부각되는 거죠. 와, 난 네가 그렇게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난 참을 수 없어라며 지금 딥시크가 한 대 먹이고 그다음 BRD가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또 브로드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게 이제 그 매그니피센트의 3대 기업에 대한 도전자들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런 식의 공급 과잉 및 경쟁의 격화 리스크들이 너무 경기가 좋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리스크라면 이제 두 번째 리스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면 마이크론은 좋을지 모르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DB하이텍 반도체들을 사들여 가야 되는 미국의 기업들 또는 메가캡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이 오르는 뉴스인데 그게 과연 국가 경쟁력 기업들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아까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 경제에 좋을 거라는 기대가 작년 11월에 확 했지만 그게 결국 지금 다 토해낸 상황이다. 그렇다라면 이 두 가지 리스크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나 중국 주식이 당장은 좀 더 모멘텀이 있지 않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딥시크 쇼크를 주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비용밖에 안 들었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만 그러나 시장의 분위기 흐름들은 일단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순환매의 형태를 띌 수 있고 이걸 지속적으로 받아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건 결국 우리 기업들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이와 같은 순환매, 글로벌 순환매에서 우리만 비껴갈 정도로 펀더멘털이 약하다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네. 이런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에 양회에서 올해 뭐 주요 정책 어젠다들, 목표점들이 다 제시가 될 거니까 그때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관신이라고 해서 최근에 소비를 좀 막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도 많이, 많이 주고 투입한다고 있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으로 작용해서 그런지 중국 증시 흐름을 괜찮게 보는
시각들이 늘어났더라고요. 예, 그 일단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중국 기업들을 네. 주로 포괄하고 있는 MSCI 차이나 지수에 추종하고 있는 ETF라든가 또는 중국 말고 본토 이외의 항생 테크 네. 같은 지표들은 이미 일단 뭐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상당히 좋은 흐름. 그리고 유럽도 최근에 독일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뭔가 이제 흐름 자체는 일단 미국 독주에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우려 또는 파월 의장의 태도 변화 여기에 이제 경쟁 격화 이 세 가지 스토리가 가세를 하면서 조금 눈치 볼 때는 일단 그동안 눌려 있었던 기업들의 숨통이 좀 튀지 않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 때가 됐는데 마지막은 금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값이 보통은 이제 가파르게 작년부터 뭐 재작년도 그랬죠. 계속 오르긴 했는데 요즘에 또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는 정말 3,000 온스당 3,000달러 가시권 딱 지금 들어왔고 맞습니다. 2,900달러는 뭐 일찌감치 돌파했고요. 이게 파죽지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싸다 이제 이런 말을 하기가 불필요할 정도인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 되게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일단 좀 팔았습니다. 예, 왜 팔았냐? 네. 뭐 별 이야기 아니고요. 파월 의장이 계속 저는 좀 매파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결국 달러가 당장은 약세로 돌기 좀 어렵지 않냐. 두 번째, 오늘 뉴스 봤는데 골드바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진 행렬이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바이럴이 될 때 당장은 더 올라요. 그러나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갈 수도 있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죠? 리스크들이 파월 의장 입에 지금 특히 3월달 FOMC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저는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시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면 급등했을 때 조금 차익 실현하고 다른 순환매를 대비하는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게 그래서 파월 의장에 대한 공포가 지금 시장이 극에 달해 있으니까 차라리 FOMC 전후에서 채권 금리 급등하면 미 국채를 한번 좀 담아보는 게 어쩌면 좀 더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리밸런싱의 타이밍 아닌가.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이 좋은 건 알지만 네. 너무 가파르게 좀 차트에 나와 있지만 빨간 선인데 너무 가파르게 오를 때는 저는 좀 자신이 없더라. 그리고 미국 달러가 꺾였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지 않냐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결국 달러 값이 떨어져야 금은 반비례해서 올라가는데 예, 파월 의장이 트럼프 말을 듣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금리도 떨어져야 반비례해서 금값도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공식인데 예, 지금 상황은 달러 값도 쉽사리 떨어질 것 같지 않고 금리도 뭐 역시 연동돼 있으니까 3월까지는 좀 자신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저는 이제 투자의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 뭐 방향은 모르지만 네. 일단 저는 조금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금의 고점 신호에 주목을 해보자. 여기서 시장 따라잡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 대표가 한 목소리로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침체되다 못해 꽁꽁 얼어버린 내수에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말 관세 우려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 싸움은 어떻게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추경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상되죠.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자영업자 또 산업계에서는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데 정치권이 어떻게 합의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 추경의 효과 또 골든타임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머리를 맞대어 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고요. 또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원영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SBS BG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야 대표가 차례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진이즘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뒤에 각 당에서는 또 상대 당을 향해서 날선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두 분께 한 분씩 여쭤보고 싶은 거는 상대 당에 대해서 연설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총평 먼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추경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 연설을 하는 거 보고 참 이게 황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 예산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에 바로 대폭적으로 삭감한 예산을 의결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예산 부족 때문에 필수적인 어떤 공공 업무가 마비되고 있는 상태인데 마치 어떤 경제 회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추경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 사실은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하고 본회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부터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동학 위원님께도 일단 먼저 얘기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제적인 실정, 그것이 기본적 바탕 위에서 12월 3일 계엄을 이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현실을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얘기를 했었고요. 반면에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는 그야말로 이게 남 탓으로 일관하는 그런 문을 보면서 이게 책임 여당이길 포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난해의 예산심사에서 저희 야당이 깎았던 건 예비비를 비롯해서 일정 부분 증빙이 되지 않는 그런 특활비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국정 마비가 됐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는 그야말로 그냥 야당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고 국민들께 약간 호도하기 위한 그런 목표가 아니었나 싶고요. 오히려 이 여당 원내대표가 오히려 야당으로 이미 이제 스위치돼서 오히려 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에서 과연 국민들이 책임 여당으로부터 과연 얼마만큼의 안정감을 느끼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자, 여야가 서로 평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일단 오늘 저희의 토론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추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참 우여곡절일 때 긴 시간 끝에 추경에 대한 필요성 중지가 모아진 건데 이제 더 이상 이견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소장님? 일단 헌법 56조에 이제 추경 요건이 있어요. 네. 전쟁이나 자연재해 또는 대량 실업과 같은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후자 쪽이에요. 아마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으로는 올해 내년도 1%대입니다. 우리나라가 1%대 2년 연속으로 성장한 게 없습니다. 과거 6.25 전쟁 이후 1954년 이후 70년 만에 최악의 경기거든요.
분기별로 보더라도 경제 확산, 경기 침체라는 건 전기 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인데 우린 지난해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마이너스 0.2% 역성장했고요. 3분기, 4분기에는 간신히입니다. 간신히 제로 성장을 면했어요. 0.1% 했습니다. 물가 감안하면 정말 최악이거든요. 네. 소비 심리는 카드 사태 이후 최악이고요. 지금 자영업자 연쇄 도산하고 있는데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외환이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관세 폭탄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맹국, 우방국 가릴 것 없이 적대국 가릴 것 없이 무역 전쟁이 시작이 돼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여야가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 그나마 합의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지만 그러나 추경 규모와 지원 방식에 대한 합의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서 이제 이창용 총재가 지난달 금통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비상계엄으로 인한 이제 성장률 하락 등을 감안하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추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경 규모는 적게는 15조 원, 네. 많게는 한 20조 원 정도가 바람직하다라는 건데 다만 야당에서 주장했던 이 보편적 지급 방식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타겟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추경의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늘 추경만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주자라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법상 이 세율 조목조목 들어가게 되면 부자 감세로 또 반대래요. 너무나 조금 좀 이 국민들의 시각과는 좀 차별화된 양상이고 경제 전문가로서 무조건적인 전 국민 지급보다는 취약계층을 이제 타겟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여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산업 지원법이라든가 청년 고용을 위한 지원과 같이 실질적으로 지금 다급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 지출을 좀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정책 설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제 추경에 대한 이견은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양당 뭐 대표 연설들을 통해서 드러난 거는 이제 이견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제 추경 편성을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당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정쟁을 좀 배제한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도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민생에 초점을 맞춘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일단은 민생을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여야가 뭐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민생의 어떤 부분을 주안점으로 두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디테일에 들어가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뭐 지역화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예산을 넣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추경과 관련해서 아까 뭐 특활비 일부라고 했지만 중증 외상센터가 지금 작동 불능에 빠졌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 필수적인 공공 어떤 작동에 대한 예산은 그 전에 이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빨리 부활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정쟁을 배제한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여당에서 반대해왔던 뭐 소위 이재명표 뭐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30조 원 정도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추경의 방향성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 AI 반도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네. 부분은 아마 전 국민의힘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조 원은 민생과 관련된 것인데 민생을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는 뭐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서 말씀하셨던 2조 원의 이 지역화폐 내용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화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비 진작 정책입니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종, 그다음에 매출액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소비를 그쪽으로 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제가 최근에 대전에 가니까 구청장님 제발 회식 좀 해주십시오라는 플랜카드가 구청 앞에 엄청 붙어 있더라고요. 그 왜냐하면 소비 회복 차원에서 계엄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거기서 회식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또 안 좋게 보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소비가 굉장히 위축됐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께서 제발
회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이제 몇 군데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예약이 1,300군데가 있었답니다. 개엄 전에요. 네. 그런데 1,100건이 취소가 됐다고 해요. 전화만 오면은 지금 굉장히 이 불안하고 왜냐면 예약을 취소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언발에 오줌이라도 넣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 지역화폐의 경우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역 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어제 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추경 이야기 지금 되고 있지만 추경보다 급한 게 금리 인하다. 뭔가 좀 약간 엇박자를 낸다라고 할까요? KDI 입장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KDI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에요. 네. 기획재정부는 지금 추경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지금 새 예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아직 이제 이 전반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추경해야 되나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네. 이 공무원식 정말 탁상 행정이 기본이거든요. 물론 KDI 논리는 이겁니다. 아니, 성장률 2%에서 1.6, 0.4%포인트 낮아졌어요. 물론 탄핵 정국과 이제 미국발 관세 폭탄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1% 중후반이라면 아직은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니 경기 침체 요건, 아직 추경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니 추경보다는 금리 인하를 먼저 해라라는 논리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기재부 논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착오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추경은 경기 부양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게 차이점이 바로 효과예요. 지금 금리 인하가 효과를 나타내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네.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려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은행 금리 내렸어요. 대출금리 내려갔다는 분 손 들어보면 없습니다. 이게 나타나는 데까지 효과가 걸리고 추경은 즉각적으로 돈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1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경기 침체 우려도 심각하지만 고환율 때문이에요. 네. 고환율은 우리가 한미 간 금리 역차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는 것도 우려지만 우리 상당 부분 수입 물가 때문에 오히려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서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동결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금리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빨리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경기 침체 감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급한 거는 이제 맞춤형 추경을 이제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경을 통한 소비 위축과 자영업자 폐업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이 긴급한 민생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맞춤형 추경을 먼저 하고 금리 인하는 사실은 이후 경제 상황, 환율이며 미국의 관세 정책을 보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 조치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경을 편성할 것이냐 방법론이 조금 양당이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중에 쟁점 한가운데 있는 게 지역화폐입니다. 일단은 30조 원 언급한 것 중에서 민주당의 보관은 일정 부분은 지역화폐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어요. 국민의힘 반대하고 있고요. 일단 지역화폐 논리에 대한 이야기,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고 이번엔 위원님께 먼저 좀 들을까요? 네,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언발에 오줌이라도 넣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돈이 돌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경우 소비 진작이 과연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계성이 분명하다고 보고요. 이 본인의 어떤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이 지역 화폐를 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리고 매출과 그 업종에 맞는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또 한시적으로 두기 때문에 그걸 안 쓰면 사라지는 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진작될 수밖에 없고요. 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할 경우 내가 돈을 벌어서 하는 것보다 그럼 원자재부터 다 그 루트가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돌아가지 않고 직접 지원으로 갈 경우에는 그게 제대로 된 어떤 이 선별하는데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소상공인 업계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자재부터 이 돌아가는 어떤 물류 이것부터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증작시켜서 그들이 결국 원자재를 떼와서 그것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지역화폐 한 2조 원 정도 규모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네. 뭐냐면 2개월 정도 를 추산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이 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2개월이라고 한 건 2조를 지역화폐로 투입했었을 때 2개월 안에 소비되는 정도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네. 기간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변호사님.
근데 지역화폐는 계속 이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역화폐는 발행 주체가 각 지자체입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그 소비해야 되는 지역도 각 지자체 냅니다. 근데 우리가 전국을 볼 때 가장 이제 재정 상태가 좋은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수도권들이거든요. 뭐 그렇죠. 예, 그런데 부자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면 그 지역화폐는 그 해당 지역에서 써야 되니까 지자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인천이나 서울이나 뭐 그리고 그 경기도 지역이나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이런데 이제 주로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뿌려진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제도가 이미 또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 정부에서 발행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이 상품권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지자체, 부자 지자체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그런 상인들이나 점주들이 가치 혜택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지역화폐라는 걸 만들어서 특정 지역에 굉장히 재정 상태가 좋은 지역에만 어떤 혜택이 몰리도록 하게 이렇게 구조를 짠다는 게 저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언발의 오줌 누자 글쎄요. 그 다른 방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역화폐가 아니면 안 되느냐. 그거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경제적 효과로 봤었을 때 아까 온누리 상품권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발행 주체나 사용 방법이나 차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새해 들어서 지난해 말부터 이제 교통카드 나왔잖아요. 네. 경기도 따로, 서울 따로, 전국적으로 국토부가 따로 발행합니다. 네.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 안 해요. 국민들은 편한 거예요. 하나로 통합을 왜 못하지예요. 아니 지역의 지자체 당이라면 당연히 지역화폐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전통시장, 소규모 시장에 안에서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요. 근데 소비 효과의 승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딱 기존에 소비할 걸 이거 대체하는 효과예요.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 사용하는 소비자도 불편해요. 아, 내가 꼭 이 상품만 사야 돼?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여기다 발행 비용 추가로 더 듭니다. 이런 불편한 거 있는데 지금 온누리 상품권은 전 중앙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중앙정부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다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지자체 쪽에 왜 자꾸 무게를 실려고 하는지 나는 그 지자체만 보겠다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음식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서비스업 종사하시는 분도 많고 네. 온라인으로 지금 1인 장사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쪽만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만약 또 이것도 있어요.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정부나 이제 지자체의 일부 보조금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여야가 좀 바꿔지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받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불안해요. 이거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 내가 이미 시스템을 구축해놨는데 이게 계속 이용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전 국민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데 특정 지역, 특정 내가 좋아하는 정파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반박 네. 하나만 좀 드리고요. 말씀하셔야겠네요.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예요. 어느 특정 지역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액을 보면 예전에 뭐 대구 어느 시장인가 거기가 가장 많은 소비가 몰리고 이렇게 되기도 됐잖아요. 이게 균등하게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의 경우는 그 지역에서 오히려 균등성을 전국적으로 지자체 단위별로 담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는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5.5조 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게 지금 양립할 수가 있는 것인데 굳이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가고 그렇습니다. 지역화폐는 또 별도로 온누리 상품권 하자. 하지 말자. 그리고 이걸로 가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편성되어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미 그건 감액하지도 않았어요.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차원에서 이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을 2조 원 정도만 좀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화폐 발행만으로 소비 여력을 높일 수가 없어요. 아까 소비 승수효과 얘기했는데 기존에 쓰던 걸 지역화폐로 바뀔 뿐이에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 진작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할 때 내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숙박 쿠폰이나 이제 설날 같은 게 소비 쿠폰을 뿌리는 이유가 30% 할인해주면 본인이 70%를 얹습니다. 이게 소비 승수 효과예요. 딱 2조 원만 갖고 경기 안 풀립니다. 그리고 세제 지원이나 긴급생활비 지원과 같이 보다 직접적으로 뿌리면 돼요. 근데 지금 여당의 주장은 잘 나가는 최태원 회장, 이정 회장까지도 돈 주고 싶어요.
전적, 보편적 지급으로.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8번 했어요. 추경 8번 냈는데 딱 한 번만 보편적 지급했습니다. 왜 그럼 7번을 보편적 지급을 안 하고 선별적 지급을 했을까를 보면 이미 기본 데이터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소비하위 70%든 60%든 80%든 지급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제 의견 때문에 이제 선거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꼭 포퓰리즘이 좀 동원돼 가지고 그게 또 만에 하나 또 이게 또 법률로 가게 되면 반주택 특별법에서는 또 주 60시간 제가 예외가 됐는데 네. 이런 거 가게 되면 또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정책이 지속될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바뀌지는 않을까? 정말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나는 저거 말고도 대형마트에서도 하고 싶고 여기 말고도 이곳에서 살고 싶은데 소비자의 선택권은 무시합니다. 무조건 소상공인 지금 문 닫고 싶은데 폐업하지 못해서 지금 겨우 이제 문 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지금 계속해서 뭐 지역 카페 이게 다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듣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현금 지급을 하는 게 낫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저는 이게 추경 지급을 하더라도 보편적 지급이 아니라 선별적 지급으로 만약 이제 지역 카페로 간다면 오늘의 상품권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이제 경기 활성을 골고루 깨야지 내가 지지하는 지역에만 잘 살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 오늘의 상품권의 경우에는 정부 내진 지자체가 일부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여기 얘기한 지역 화폐의 효과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교통카드 하면서 야 경기도로 갈 때는 경기도 카드 써야 되고 서울 오면 서울 거 써야 되고 전국 지방으로 내려가면 국토부 거 써야 돼요. 이게 하나로 뭉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게 정치인들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더 하고 싶지만 다음 또 논의해봐야 될 게 있어서 다음 저희가 얘기되는 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났었죠. 첫 번째 그 시추 결과 탐사 시추 결과가 나온 대왕거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데 이걸 두고도 지금 정치적으로도 좀 논쟁거리인 게 일단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명이 났어요. 근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제성이 있을 것 같지도 않다라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잠깐만요, 죄송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일단 예산 복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시추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유 시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시추를 해보니까 석유가 나온 거예요. 석유가 나온 것까지는 확인했고 나온 것까지 그 시드릴이라는 회사는 확인해주고 떠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경제성을 판단하는 거는 그 다음 후속하는 분석이에요. 근데 그 경제성이라는 게 지금 현재 텍사스유 가격이 $76입니다. 네. 근데 과거에 그 가장 석유 가격이 높았을 때가 $146였고 겨우 3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석유 가격이 $130였어요. 그러니까 석유 그 시추 나오는 그 석유의 경제성이라는 거는 그거는 이 석유 시추하는 엔지니어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석유가 $130 넘어서고 $146까지 가니까 어떻게 했죠? 셰일 석유를 계산했습니다. 셰일 석유는 뭐냐면 돌멩이 안에 들어있는 석유를 깨가지고 시추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경제성이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다 석유가 있는 걸 알았지만 그 석유를 돌이라도 깨가지고 석유를 뽑아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추가 되는 것까지는 일단 확인을 했고 그리고 다른 데를 또 구멍을 뚫는다고 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석유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건 해외 자본을 유치받겠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경제성이 없는데 어떤 해외 그 자본들이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는 부분은 일단 석유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국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바뀌는 거니까 계속 이거는 석유를 또 뚫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과거에 그 북해 유전 같은 경우에 노르웨이에 33번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야나 그 유전도 16년간 석유 시추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고려를 하면 이미 석유가 나왔다는 건 확인이 됐다니까요.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예. 거죠. 그리고 그 환경적인 그 유가와 환경적인 변화는 그거는 출렁이기 때문에 계속 석유를 시추를 해서 석유가 어느 구멍에서 나오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예산으로만 하기 그렇다 그러면 외국에 투자 받아가지고 진행하면 됩니다. 네, 추가 탐사 시추의 상당 부분에 필요한 자금은 이제 해외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서 진행한다는 건데 일부 이제 예산이 복원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 복원은 불가능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이 어찌 보면 산업부에서도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대통령이 등장을 해가지고 6월 3일인가요? 느닷없이 그거를 가지고 전국민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일단 잘못됐죠. 그때 당시에도 석유공사 사장이나 뭐 산업부 차관 정도가 발표하면 될 일을 굳이 대통령이 그걸 끄집어내서 볼륨을 엄청 키워가지고 마치 무엇이 있는 것이냐 희망 고문 비슷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외국인 한 명 데려와가지고 대국민 어떤 설득 작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업체나 이런 것들을 뒤에 백 배경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 텍스 안 내가지고 사실상 계약이 불가능한 그런 업체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아브레오 고문 자체가 산업부 어떤 그 석유공사의 어떤 공무원과 이미 연결이 되어 있었던 이해관계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저 사업에 대해서 고문단을 꾸렸는데 그 고문단도 텍사스의 모 대학교에 다 그 교수진들이었는데 그 교수진들이 다 석유공사 그분과 다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었던 그분들로 다 판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이미 이것을 사기극으로 판명됐는데 그 여당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가려고 한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탐탁치 않아 하고 이미 실패 발표까지 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가려고 한다? 국민 세금 넣어서 할 수는 없고요. 외국에서 혹시 투자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방해할 어떤 이 의지나 역량이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국민 세금을 더 투여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지금 7개 그 시추 탐사를 해야 되는 후보지를 선정을 했고 첫 번째 그 광구 이게 이제 대항고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여기에서는 일단 구조는 확인이 됐는데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논쟁은 그러면 소장님 그거 아닙니까? 나머지 시추에 대해서 더 탐사를 해볼 가치가 있느냐 이걸 두고 지금 소위 논쟁이 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부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이라는 건 도전하지 않으면 확률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처음부터 이게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데를 해서 실패가 나왔다면 경제성이 없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면 추가 검증하면 돼요. 액트지오사가 이런 데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석 자료에 대해서 실효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국민적인 이해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개 파는데 조 단위가 들어가는데 천억이니까 한 5천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게 무조건 이제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1차, 2차라고 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가장 높은 데가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추가 검증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확실한 더 큰 브랜드를 갖고 있고 이전에 탐사 성공 실적이 많은 기관에 추가 검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급한 게 아니거든요. 석유 시추할 수 있는 그 단지가 옮겨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정부 개입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정책 과정에서 이제 있는지 여부는 검증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경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액트지오사가 어떻게 이걸 이제 맡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또 누가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상 조사는 정말 필요하지만, 다만 일부 실패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 자원이라는 건 우리가 미래 세대 아니면은 이제 국익을 위해서도 저는 도전해야 되는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쟁을 떠나서 이게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 할 길은 맞지만 그러나 이제 기술적, 경제적 검증은 거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력이 떨어진 건 맞잖아요, 변호사님.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6개, 7개 이렇게 예상 시추 후보지를 선정을 한 거는 첫 번째 시추를 하면 되니까 나머지 6개를 선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그렇죠. 네. 우리가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시추할 가능성에 일정 정도의 선은 다 넘었던 그런 시추공에 대해서 시추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시추공을 예를 들어 6개를 다 했는데 그것도 다 문제야. 그러면 추가로 시추공 만들지 말어. 이렇게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지금 이미 몇 개는 해보겠다라고 다 한 상태에서 지금 석유 시추공 하나 뚫고 그게 석유는 나왔는데 경제성이 없어서 이 사업을 없는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석유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전을 반드시 해야 되고 과거에 이제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는 문제 있는 대로 풀어 나가되 네. 이 도전 자체를 없었던 걸로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굉장한 국익의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석유공사가 지금 돈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적자 상황에서 이제 자체 조달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이제 원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적 설득 여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확률이 높은 곳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제3의 굉장히 유수의 해외 기관이 여기서 투자를 해서 투자를 재원을 확보하고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석유공사가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국민의 혈세거든요. 그러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할 때마다 그리고 와서 시추할 때마다 이런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팩트를 조금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네. 지금 1차 시추부터 예산 배정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저기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자체 자금 플러스 법인채 회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금으로 최소한의 지원이 없다면 그러면 앞으로 뚫고 싶어도 못 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유치 자금을 유치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아무리 해외 자금을 유치한다 그래도 최소한 자기 자본을 일부는 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네. 해외 자금이 유치가 되면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정말 석유 자원이 발견이 되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의 지분은 해외 업체가 가져가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꺼내든 또 화두가 있습니다. 주 4일제입니다. 주 4일제. 이게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 지금 양당 간에 합의가 시도되고 있는데 난제가 주 52시간을 적용할 거냐, 예외를 시킬 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조금 오락가락했어요. 아니, 오락가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건 양립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결국에 지금 양립 가능하다라는 이제 했지만 예외 적용을 할 것처럼 하다가 또 입장을 또 번복한 부분도 있고. 아니요, 번복은 아니고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의 경우 특별해서 한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총 노동 시간 이게 주당 노동 시간이 아니라 전체 총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총 노동 시간은 늘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다음에 연봉은 1.5억 이상 본인이 동의할 경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야간 근로, 그다음에 주말 근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 임금제로 엮지 않고 개별 수당을 다 준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런 것들의 기본적 원칙을 좀 지킨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서로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 4일제의 경우는 이건 좀 논쟁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선을 펼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노동 이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간과 그 소득이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할 텐데 네. 기본적으로 1년에 연간 근로하다가 산재로 사망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5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과로사를 하게 만드냐 이게 과연 선진국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조율해서 사람들이 죽지 않게끔 서로 행복을 좀 추구해 갈 수 있게끔 할 것이냐라는 이제 근본적 논쟁부터 현실 가능하냐라는 논쟁까지 전 풍부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흔히 개천에서 용난 사람을 계룡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계룡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과거에부터 쌓아온 축적된 부가 있습니까? 그 공업의 전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천연 자원이 많아요? 아니면 농업 생산력이 높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관동 지역에 강원도보다 더 큰 평야가 있고 네. 이와미 은광이라는 데는 한때 세계 은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세수도 높은 문제도 있지만 세율도 높은 문제도 있지만 네. 거의 청나라에 육박하는 수준의 세수를 유지를 한 나라예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경제력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 메이지 유신을 이끌고 개화를 이끌어놨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70년 이후 공업을 하고 부를 축적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수출 뭐 많이 했다, 우리 무역했다 그러지만 매년 나오는 무역 흑자나 경제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축적된 부입니다. 유럽만 하더라도 그 과거에 대항해 시대부터 축적을 해왔어요. 그런 축적된 부가 뭐가 되냐? 내수의 기반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뭐 석유 자원이라든지 농업 생산력이라든지 이렇게 쌓아온 부들이 내수의 기반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내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수가 없이 수출에 의존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내수가 조만간 생기느냐? 생기지도 않아요.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데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 근데 이걸 가지고 주 5일제도 모자라 가지고 주 4일제를 한다? 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이 주 4일제를 합니까? 그리고
남들보다 더 놀면서도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예요. 문재인 때 소득주도 성장 성공했습니까? 지금 아무도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 안 해요. 그런 말 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건면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이런 주 4일제라는 어떤 내수 소비 이런 간단한 통계적인 문제로 전도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얼핏 보면 주 52시간제를 반도체 한해서 R&D 인력에 한해서 예외하는 것과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거는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양립이 가능하다라고 실제 어젠다를 제시를 한 건데. 예,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선진국도 이제 양립하고 있어요. 주 이제 40시간 이상 근무제와 그리고 주 4일제 일부 도입하는 거, 전격적으로 법제화하지는 않았지만 네. 일부 이제 IT 기업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유럽 시도를 국가에서는 하고 시도를 하고 시험 있습니다. 도입을 하고 예. 있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두는 것과 주 4일제가 상반된 개념이어서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예외한다면 일을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 4일제만 맞습니다. 한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만을 좀 들여다보면 반도체 공장 가보시게 되면 24시간 클린룸이에요. 완전 이제 무장하고 클린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 무장하고요. 거긴 24시간 풀 가동됩니다. 전쟁이 나도 지진이 나도 거기는 가동이 돼야 돼요. 네. 지진 한번 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라인 모두 다 폐쇄가 됩니다. 굉장히 손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체의 어떤 공정의 특성상 24시간 연속 가동돼야 되죠. 지금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삼성전자가 삼류된 이유는 잠깐 정말 삐그덕했을 뿐이에요. 이게 이렇게 주 50시간 근무제가 이제 유연한 근무를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생산 차질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요. 반도체 빅4라고 하면 미국, 일본, 대만 모두 다 한국보다는 더 유연한 근로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도 설비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공정의 최적화라든가 R&D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 운영에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OECD 국가 가운데 아직도 주 50시간을 도입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이 너무 많아서 장시간 근로를 줄여야 되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 특정 이제 산업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주 4일제 도입과 관련해서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게 날벼락 같은 일이다. 반대 비판의 날을 세운 거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소위 직장인들이 맞습니다. 근무를 나가서 점심도 먹고 회식도 하고 이래야 장사도 좀 잘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쉬는 날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그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반론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 하나 추가적으로 저는 어쨌든 이건 비전의 어떤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논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주 4일제를 하면 진짜 주 4일만 일할 것인가. 제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세계 여행을 했는데 어느 나라에서는요. 이 6시간 근무 제도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속도가요. 하루 6시간이요? 네, 하루 6시간. 8시간 노동에서 6시간 노동으로 갔어요. 그러면 6시간만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6시간 일하고 나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네. 투잡을 찾습니다. 쓰리잡을 찾아요.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본적인 행복이라든가 안정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세 마리 토끼들이 다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안 잡히면 사실상 이게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 역시도 비판점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쟁을 좀 충분히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지 주 4일제를 반드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걱정이 우리 경제 구조가 이거를 또 버텨낼까도 사실 걱정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 4일제를 부분 도입하든 일정 부분의 시범 도입하든 기존의 소득과도 거의 비례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근무일수 하루 주는데 기존 수입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된다면 이거는 뭔가 또 이 말씀 최저임금을 또 그럼 올려야 되나?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돼서 괜찮을까?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4일제는 사실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주 6일에서 주 5일 오는데도 힘들었어요.
망하는 줄 알았어요. 네. 우린 개미처럼 일만 했는데 바뀌고 나니 그래도 버틸만 했다라는 거거든요.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어렵습니다. 당장 야, 주 5일째 하니까 주말은 상권이 비어서 소상공인 죽어나가는데 주 4일째 하라고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또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로인 자나 직장인을 위한 어떤 이제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떤 생산성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해 줘야 돼요. 마냥 비판만이 아니라 이걸 중장기적으로 이걸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봐가면서 구체적인 로드맵 그리고 실행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게 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동학 위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연설에서 성장이란 단어를 28번 그렇습니다. 썼더라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뭔가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치 철학을 보면 분배 이런 네.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성남시장도 했고요. 경기도지사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기업과 친화적인 정책들, 행보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클릭 행보라고 하는 언론의 해석이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움직여왔던 실용 전선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그대로 움직여왔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충분히 번다 이러면은 분배하는 것도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은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미국 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통상에 대한 위협도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관세를 얼마나 더 내냐에 따라서 우리가 벌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당연히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성장 이 역량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거냐? 그러니까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거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절박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장이라는 얘기를 국민들 앞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라고 해서 기업을 배척하고 성장을 반대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충분히 실용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산이즘을 이제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를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잘산이즘에 대해서 양두구육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런 식의 또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10번 이야기하고 100번 이야기해서 성장될 수 있으면 저는 한 1000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디테일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실천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지금 뭐 주 4일째 이야기하는데 주 5일째로 가면서 뭐 물론 이제 사회가 변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보통 보면 뭐 직업의 기천은 없지만 약간 제도권이나 약간 좀 그래도 그 어느 정도 대기업 근로자들이나 뭐 공무원들이나 이런 류의 근로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대리 뛰고 뭐 택배 뛰고 그게 과연 이게 뭐 정당한 솔루션인지 주 4일 되면 그 택배 2개 뛰고 대리까지 같이 뛰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현재 성장의 솔루션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그 포퓰리즘적인 이야기들, 뭐 지역화폐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주사일제 같은 이야기들 이런 거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52시간을 제한을 푸는 그런 아주 그 전향적인 디테일한 결정들을 해 나가는 게 이 성장이라는 어젠더를 정말 진실성 있게 추구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원래 이번 주 초에 여야정 국정협의회 예정돼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안 이제 만나서 합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 일단은 미루자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도 지금 좀 논쟁이 있어요. 이게 결국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굵직한 법안들인 건데 실무회의에서도 지금 계속 평행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정부안을 내라고 계속 민주당에서 요청을 해서 정부안이 지금 나갔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이 어떤 의견을 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좀 제시를 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가지고 논의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자기 분담금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가져가는 걸 적게 가져간다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는 동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여야나. 근데 자기 분담금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 여론에 엄청난 반발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2030 세대 이제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가지고 내가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
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는 작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의 개혁이라는 게 그동안에도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국회로 안은 넘어갔으니까 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다수당으로서 이런 그 논의에 대해서 좀 폭적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근데 국정협의회에서 결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 책임 있게 나와야 될 때입니다. 본인들이 이걸 자꾸 뒤로 미룰 때가 아니에요. 조건 없이 일단은 나와서 대화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건 거의 여당 포기 선언이다라고 느낄 정도의 야당 비판에 그냥 이 몰입을 다 해버려서 과연 그 대화에 의지가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지금 통상 대응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연금 개혁 문제 이미 이것은 수치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 안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생 추경이 아마 핵심적인 이 의제가 될 텐데 네. 추경도 정부 안이 나와야 됩니다. 정부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야당의 어떤 안을 가지고 가타부타 그러니 많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간을 지금 끌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국민의 어떤 삶에 책임 있는 여당의 입장이라면 더 이상 그렇게 야당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안을 명확하게 내놓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어렵게 추경 필요성의 중지를 모았으니까 이제는 최적의 추경 효과를 목표로 다음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심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 모두 내려놓고 말이죠.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